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개인의 파산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파산 관제인 보고서가 저희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 저희가 편의상 사건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김 씨로 지칭할게요. 물론 실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 씨라는 분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현재 재령 상태는 어떻고 또 법원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걸 파산 관제인의 시각에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복잡한 법률 문서지만 여기서 핵심 정보를 뽑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파산 관제인이라는 역할이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파악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눌 부분이 있는지, 혹시 면책, 그러니까 비탕감을 해주면 안 되는 사유는 없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 조사 결과를 딱 요약해 놓은 공식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김 씨 사례를 보면서 제도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김 씨라는 분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인생 여정부터 좀 따라가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삶이 순탄치만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중국 길림성 출신이시고 2006년에 한국에 처음 오셨네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2009년에 한국분과 결혼을 하셨고 2013년에 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귀화하고 얼마 안 돼서 2014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이 귀화 시점 때문에 그 2015년, 2016년에 각각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확인해보니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 정착하신 후에는 그간의 건설 현장 경험을 살려서 2018년에는 직접 건설 회사를 차리셨네요. 비건설이라고 여기선 칭하겠습니다. 대표로 직접 운영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19라는 정말 큰 변수가 터졌죠. 맞습니다. 이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팬데믹 때문에 현장 인력이 막 줄고 아시겠지만 인건비나 자재비는 또 엄청나게 오르고요. 이러면서 회사가 손실을 크게 입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빚이 확 늘어난 거죠. 그게 파산 신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군요. 파탄 시점은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월경으로 보고 있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 증가, 소득 감소, 생활비 부담 증가 이 세 가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공감 문제까지 겹치셨네요. 보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다는 내용도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좀 들여다보면요. 현재 총 채무액이 약 6,756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자는 한 곳의 저축은행이고 추가로 연대보증인이 5분 더 계시고요. 이 빚은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기존 빚 갚고 또 사업자금으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누적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월 소득은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네, 월 50만 원이요. 월소득 50만 원의 빚이 6,700만 원이 넘는다니 와 정말 앞이 캄캄했겠는데요. 그럼 김 씨 명의로 된 재산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이게 있고요. 그리고 예금이 약 292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보증금 2,500만 원이랑 예금 292만 원이요? 네, 여기서 이제 파산관제인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보증금 2,5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에 있어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예금 약 292만 원도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최저 생계기가 지금 한 1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약간 넘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걸 뺏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 봐야 실익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환갑 포기 의견이라고 합니다. 즉, 이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네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지난 5년간 처분한 다른 재산은 없는지, 또 전 배우자나 돌아가신 부모님, 혹시 자녀 명의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김 씨는 월 소득 50만 원으로 6,700만 원이 넘는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이고 또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즉 환갈 재산은 사실상 없고 현재 가진 돈으로는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내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 재산으로는 절차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종결하자. 이게 바로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면책 허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김 씨에게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속여서 돈을 빌린 사기 파산 같은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즉, 빚 전액을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죠. 보고서에는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참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한 개인이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거요. 또 사업 운영의 어려움, 거기다 건강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좀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산 절차라는 것이 단순히 빚을 청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회적 기능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례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실패에 대한 어떤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마련한 제도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김 씨 사례를 통해서 파산과 면책 제도가 가진 본래의 의미,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진 이들에게 과연 어떤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